수능 세고력 키우기 이대로 문학 시리즈 새 작품으로 보는 자연, 임금, 연인.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작품을 볼 건데, 첫 번째 작품은 이조연의 이화의 월백하고, 두 번째 작품은 홍랑의 맷버드 가리 꺾어, 세 번째 작품은 윤선도의 만응의 총 6수 중 세 번째 작품인 삼수를 다룰 거야. 우리가 앞으로 수능에서 자주 다루는 주제군이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이제 초록색으로 써놓은 자연, 그 다음에 빨간색 두 가지로 써놓은 임금, 그 다음에 연인, 요 관계를 상보바니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늘도 사실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할 거야. 그럼 상보바니어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 상보바니어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삶, 그 다음에 죽음.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지금 보면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중간항에 존재할 수 없고, 살게 되면 죽음이 부정되는, 그러니까 한쪽이 성립하면 다른 한쪽은 부정이 되는 관계, 요걸 우리가 상보바니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에서 다룰 때 어떤 대상이 자연을 지시하는 거면 이것은 임금을 지시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이 임금을 의미하는 거면 연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런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보바니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세 가지를 모아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할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작품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은 꼭 우리가 하나의 작품에서 자연을 다루었기 때문에 절대로 임금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고, 또는 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연인을 다루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선입견은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작품의 대표성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보는 거지, 언제나 모든 작품에 그러한 건 아니다. 이건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추후에 다른 작품을 통해서 오늘 배우는 거에 예외적인 경우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자.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작품인 이조연의 이화의 월백하고, 지금 파란색 글씨로 단어 뜻을 좀 써놨는데 바로 써야겠죠? 파란색 글씨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미리 써놓은 이유는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한 건데, 사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화, 월백, 은한, 삼경, 그 다음에 뭐 일치, 춘심 이런 단어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대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다른 어떤 작품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빈도가 높은 단어를 통해서 잘 문학적인 형상화를 드러낸 작품이니까 이 단어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자, 그럼 단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적 측면을 조금 먼저 다루면, 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해석이 어렵진 않아. 단어를 아니까 두 구씩 해석을 하는 게 맞죠. 시조는 우리 이미 중학교 때 3장 6구, 그러니까 6구는 한 줄을 두 개로 나누어서, 그러면 지금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화의 월백하고와 은한의 삼경인제가 묶여서 의미를 형성하니까 읽을 때 이 호흡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보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럼 첫 번째 시간대는 한밤중. 근데 은하수가 쓰인 이유는 별이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과 결부하여 많이 이야기하니까 은하수가 삼경을 가리킨다 라는 얘기가, 지금 시간대가 한밤중인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인 자정 즈음이구나 라고 그냥 알아들으면 될 것 같은데, 요 시간이 지시하는 단어 자체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것들이 모여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상하고 화자의 관계 좀 중요하게 배웠던 거 기억하죠? 그거는 누적이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는 지금 문제가 너무 많은 대상이 보여. 첫 줄에도 지금 봤을 때 이화도 보이고 월백도 보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에 가서 지금 보니까 자규라는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물로 따지면 우리가 물론 은하수도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화, 월백, 자규 이렇게 세 가지가 보이지.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파란색으로 칠을 해볼게요. 대상은 이화, 그 다음 두 번째 월백, 그 다음에 자규. 이 세 가지.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세 가지가 형성하는 분위기, 세 가지가 형성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눈에 띄는 형식적인 특징으로는 이와 월백은 시각. 괜찮죠? 자규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새예요. 내가 또 여기서 새를 그리면 왜 그려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사실 이 자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눌렀더니 뭐가 생겼어. 성공할 수 있을까? 약간 이렇게 이거 뭐지? 자, 이렇게 어떡하지? 지금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눈에 콕콕 찍어주고 이렇게 찍어주고 맞아? 이렇게 생긴 이거 뭐죠? 좀 성공한 것 같은데? 그치? 눈이 약간 좀 무섭게 표현이 됐어. 표현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같아요? 박쥐? 아니야. 자, 소쩍새. 소쩍새인데 지금 우리가 너희들 요거 아니 이렇게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생겨서 이게 원숭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긴 그 새도 있지. 이거 그려야 되느냐?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애는 사실 우리가 이게 올빼미과긴 한데 이 친구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소쩍새가 아니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소쩍새인데 궁금하면 네이버에 한번 찾아봐. 아주 놀랍도록 똑같이 생겼을 거야. 자, 그래서 이 자규는 소쩍새 중요한 새예요. 이 새가 소쩍새라는 걸 일단 알아두고 세 가지가 형성하는 이미지를 보면 자 일단 밤이잖아. 그러면 한밤중에 하얀색 백꽃이 폈는데 거기에 두둥실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러니까 너무 빛나서 희게 보일 정도로 하얀 달이 뜬 거야. 됐나? 그러면 이런 가운데 아마도 화자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 근처 어딘가를 산책을 하고 있거나 그거를 하나의 배경 삼아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어떤 전제가 가능하지. 그 다음 두 번째,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일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가지예요. 그럼 당연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백꽃이니까 배나무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은 깜깜한 밤이고 내가 진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흰 백꽃과 그 위에 두둥실 떠있는 흰 달이고 그러니까 그걸 딱 봤을 때 나의 느끼는 정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 이 정도는 기억을 해보자. 여기 지금 한자 보이죠? 춘자 보이나요? 이게 봄춘자 다음부터 이런 거 나오면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절적 배경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배나무 한 가지에 어려있는 봄날의 정서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지난번에 열심히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선생님이 임의로 어디가 빨간색이고 어디가 파란색이다 이렇게 표시는 하지 않았어. 하지 않았는데 지금 딱 봐도 어디다가 밑줄을 그어야겠어? 일지춘심을 자규가 알겠느냐마는 여기다가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겠지. 따라서 그어보자. 자, 이건 화자의 인식. 그러니까 화자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나온 건데 어디서부터가 가장 중요하다? 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이 부분부터가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좀 어렵겠지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럼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해볼까? 지금 춘심, 나의 봄밤의 정서가 있는데 정서를 해석을 해볼게요. 소쩍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느냐마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빨간색이 봄밤의 정서를 소쩍새가 알고 우는 것이겠느냐마는 그러니까 알고 우는 것은 아니겠는데 이 봄밤의 정서를 굉장히 흉내를 잘 내듯이 내 마음에 찰떡같이 알아주듯이 소쩍새가 우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정서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봄밤의 정서는 그럼 어떤 정서일까? 두 가지 옵션을 해보자. 1번 봄밤에 나는 굉장히 들뜨고 기쁘다. 기쁨. 두 번째, 아니야. 봄밤의 정서는 나는 기쁨의 반대인 왠지 좀 슬픔. 우리가 이거를 문학적인 단어로 애상적 정서. 두 가지만 옵션에 넣어 놓을게요. 두 가지만. 기쁨과 슬픔. 그럼 어느 게 맞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디에도 힌트가 없기 때문에 시가 어렵죠. 이건 절대 힌트가 없어요. 누가 아무도 이거를 갖다가 힌트가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소쩍새, 내가 일부러 공들여서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어. 공을 진짜 들인 게 맞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려요. 네, 그려오세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소쩍새. 자, 이 친구를 지금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소쩍새에 이제 결부되어 있는 설화 중에 이제 옛날에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 밥을 남기면 자꾸 찬밥이 많이 생기니까 적당히 해라. 그래서 네 하고 밥을 했는데 잠깐만 그 작은 솥에다가 밥을 했더니 남편 밥 떠주고 시부모님 밥 떠주고 시댁 식구들 밥 떠주고 나니까 정작 밥을 지은 며느리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솥이 적다. 이거 내가 만든 말 아니야. 전에 내려오는 설화. 솥이 적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서러워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어서 하나의 소쩍새가 되어서 그 소리가 밤에 얘는 이제 경쾌하게 오는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되게 아름답고 꾀꼬리처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어디선가 들리는데 소쩍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솥이 적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설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서글픈 설화도 갖고 있고 슬프게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핵심은 내가 만약에 소쩍새가 문학에서 주로 서글픈 정서로 사용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소쩍새에 빗대서 나의 정서를 표현한 거니까 여기는 정답이 몇 번이 된다? 그렇지. 애상적 정서가 맞아. 이 봄밤의 정서는 애상적 정서인데 그걸 결정하는 것은 자규에서 비롯되었다. 됐나요?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자규를 안 내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자규하고의 관계가 뭐냐? 엄밀히 말하면 자규는 감정이입은 아니지. 왜냐하면 자규가 알고 우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슬프게 들려. 그래서 자규도 슬프고 나도 슬퍼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 자규가 알고 우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소쩍의 소리가 내 귀에는 슬프게 들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동일시하는 감정이입은 아니고 됐나요? 거기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봄밤은 일종의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는구나.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지금 나오는 화자의 정서는 슬픔의 정서는 그 원인이 임금이 부재해서 슬픈 거 아니고 연인이 부재해서 슬픈 거 아니고 그냥 자연에서 비롯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이다. 됐나요?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자 빨간색 한 번 더 출동할 필요가 있겠죠? 다정도 병인양하여 했을 때 이 다정이 어머 왜 이거 파란색이야? 자 철회 다정 요거 밑줄 치시고요. 여기에 굉장히 정이 많다에 나오는 이 정자 있죠? 이 정자는 결과적으로 화자의 어떤 정서를 표현하느냐?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표현한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정리를 하면 화자가 느끼는 애상적 정서는 그러니까 애상이 언제나 자연에서 비롯되는 건 아니야. 임금의 부재나 연인의 부재로도 비롯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애상적 정서는 봄날에 느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를 잡으면 아까 상보반의어적인 측면 이거는 임금이나 연인으로 해석하지 않는 작품이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병은 우리가 이제 이런 애상의 정서가 깊어지면 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병은 육체적인 병이라기보다는 그렇다고 정신병이라고 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 깊게 느끼는 마음을 표현한 단어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고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상적 정서를 느끼느라 이 저녁에 잠을 자지 않고 흠뻑 거기에 취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내용인데 오늘은 형식적 측면 선생님은 지난번에 형식보다는 내용적 측면을 좀 많이 얘기했죠. 형식도 좀 잠깐 얘기를 해주면 사실 우리가 이 작품의 주제를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느낌이 오죠. 앞에 두 줄은 자 한번 우리 형식적 측면은 초록색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선생님 저 초록색 펜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펜 중에 빨간 파란색이 아닌 펜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보자. 이렇게 묶으면 묶었나요?
요거 두 개가 지금 대상만 이루어져 있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할까? 그 다음 이 뒤에 이렇게 묶어볼까? 이렇게 묶으면 이 뒤에는 화자의 정서로 표현되어 있지. 그런데 이 두 개가 굉장히 어때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이걸 플러스로 표현을 해보면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경치를 얘기하고 뒤에 정서를 얘기하는 아주 성경우정의 정석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 자, 지금 보면은 쌤이 초록색으로 좀 바꿀게요. 표현기법은 형식미는 성경후정을 통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뒤에 화자가 느끼는 봄밤의 애상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말하면 굉장히 주제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기법을 이해한 것이다. 됐나? 좋아. 그러면 여기에 이조녀는 고려말 문인이라고 써있으니까 남자지. 문인은 이제 무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활을 다루거나 칼을 다루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글이나 어떤 학사나 이런 쪽을 우리가 문인이라고 합니다. 이조년, 고려말 문인 요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요거는 사실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뤘어요. 홍랑은 기녀지, 그러니까 여자지, 느낌 오지. 그럼 이거는 대상이 누굴까? 라고 한다면 대상, 여기 파란색으로 점 한번 찍어볼까? 여기. 됐죠? 우리 하이라이트 해도 되고 파란색 동그라미도 괜찮아요. 화자는 어딨나? 라고 지금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화자는 우리가 지금 우리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죠? 근데 빨간색으로 찍으면 너무 이제 강렬하니까 나는 핑크로 한번 찍어볼게요. 이것도 강렬하구나. 자, 대상과 화자 두 개를 잡았어. 그럼 이제 두 대상이 있을 때 요거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맵버들이 자연물이니까 님 말고 자연물인 대상이 또 보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 됐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맵버들이 님인가요? 맵버들이 화자인가요? 이게 이제 가장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 여기에 님은 그러면 맵버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자연현상에 대한 감흥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건 자연의 감흥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자연의 감흥일까요? 맵버들을 보고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나 어떤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슬픔을 표현한 걸까요? 아니겠죠. 자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에 님이 대상인데 여기에 님은 홍랑의 기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요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 연인이 된다. 됐나? 연인은 임금하고 신하의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연인 혹은 정인. 사랑하는 사이를 말하는 거야. 그 정인에게 맵버들을 골라 꺾어 보냈더니 그 님이 주무시는 창밖에 맵버들을 심어두고 보기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됐나? 그러면 어디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할 거냐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해야겠네.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화자의 인식이죠. 소설은 희망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면 맵버들을 굳이 님이 내가 보냈더니 그거를 심어두고 자주자주 보길 바란다 라는 거에서 우리가 맵버들이 자연의 감흥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오죠. 여기를 읽었더니 맵버들은 화자의 분신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화자의 사랑을 매개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매개는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대상이다. 됐죠? 그래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아, 확실하게 알려주네. 나로 여겨주세요 라고 해서 한 번 더 밑줄하고 두 개의 이 빨간색이 맵버들이 화자와 무슨 관계를 맺는지 알려주는 작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앞에 거는 뭐였죠? 봄밤, 그러니까 자규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봄밤의 애상감을 드러내는 작품이었다면 이 작품은 맵버들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예찬하는 그런 자연의 감흥이 아니라 누구지? 연인에 대한 어때? 이별의 슬픔이겠죠? 연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작품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옛 이야기가 여기에 부임을 했던 부사가 홍랑이라는 기녀와 사랑을 나누다가
그 부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홍랑은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떠나는 그 지점의 경계, 그러니까 지역의 경계까지 따라가서 울면서 편지를 쓰고 이렇게 멤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비롯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작품에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는 작품이지.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건 애상감이 맞나요? 맞죠? 애상감이 맞는데 이거는 이별, 그러니까 비롯되는 원인이 무엇이다? 정인 때문에 비롯되는 애상감이다. 됐습니까? 좋아.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안. 형식미 하나 잡고 넘어가기로 했지.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은 멤버들을 님에게 보내는 측면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줄에서 멤버들을 골라 꺾어 보내노라 라고 해서 지금 자 우리 초록색 한번 등장시켜서 잠깐만 누구에게 보내는 거야? 임의 손에 보내는 건데 지금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임의 손해가 이렇게 여기로 이동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이거는 지금 뭐를 사용하고 있다?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됐나요?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도치법을 통해 맞아?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약간 이렇게 옮겨서 됐죠?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세 번째 작품이니까 눈치챘을 것 같아. 이거는 무엇에 대한 거지? 임금에 대한 거야. 자, 우리 이미 많이 했는데 여기에 윤선도 조선 후기의 문인이죠. 자, 근데 임금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작품에서 임금은 사실은 육수에 있어요. 선생님 왜 임금 안 가지고 오고 삼수를 가져왔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상보바니어처럼 뭐가 맞으면 무조건 뭐가 아니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꼭 거기에 속하지 않는 관계도 있다는 거야.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자연물 잡아보자. 매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대상 잡아보자. 님 잡을 건데 지금 우리가 아까 그 루틴을 그대로 적용하면 산이 화자를 매개하고 대상인 님이 그립고 뭐 이런 얘기인가? 읽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그리던 님, 내가 사랑하는 님 갑자기 이거 읽고 그 다음에 산은 왜 나왔지? 뭔진 모르겠지만 뭐 내가 항상 너의 곁에 있을게 그러니까 나를 산처럼 여겨줘 뭐 이런 건가? 하면 완전 소설을 쓰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읽어봤더니 잠들고 혼자 앉아 자 화자를 드러내는 부분은 일단 밑줄을 가볼게요. 잔을 들고 혼자 앉아있는 건 화자예요. 네요? 그 다음에 먼 산을 바라보는 것도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주어를 넣어보면 내가 라고 하겠죠. 내가 잠들고 혼자 앉아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고 있어 라는 게 첫 줄이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리던 임이 온다고 하여 반가움이 이만할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 써볼게요. 이건 써야 돼요. 해볼게요. 그리던 이 님이 이렇게 그대로 해볼게요. 온다고 하여 반가움이 이만할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던 님이 온다는 거야? 어머 오타 있어. 반가움이 아니죠. 반가움. 그리던 님이 온다는 건가? 그래서 반갑다는 건가? 이거는 이 문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단어를 골라서 마음대로 이해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죠? 이만하다, 저만하다, 그만하다. 비교할 때 많이 쓰지. 무엇이 이만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던 임이 오는 상황을 온다고 하여 가정하였어요. 기억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반가움이 이만할까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해보자. 내가 잠들고 혼자 앉아 산을 바라보는 거는 산을 감상하는 거야. 감상하는 것과 그리던 임이 오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더니 나는 무엇이 더 좋다 이 말일까? 당연히 산을 감상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누가 지금 산이
핵심 대상이 되고 임은 핵심 대상이 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건 뭐죠? 아, 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관계인 정인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여기에 임을 쓰긴 썼는데 이 임이 부정적인 단어나 사랑하는 임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사용은 했는데 핵심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썼다? 자연을 내가 굉장히 좋아해.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굉장히 더 우선시 여겨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 님을 사용한 것이지 여기서 주된 대상으로 사랑하던 임을 연정을 메인으로 부는 것은 아니다. 정리가 됐을까요?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라는 건 지금 우리가 대상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는 거의 앞부분에다가 이것은 자 결정해보자. 님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는 걸까? 여기 앞에다가 1번. 아니면 2번. 자연,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던 산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는 걸까? 라고 하면 당연히 메인 대상인 뭐를 선택해야 된다? 메인 대상 뭐를 선택할까요? 자, 이걸 선택해야겠죠? 약간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어서 자 빠져나갔어요. 뭐? 이걸 선택을 해야겠지? 자연, 산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자연이 말씀도 웃지도 않아도 난 정말 이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 행위는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다 몇 줄.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데 그 산이 말씀도 웃지도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좋아 까지가 나의 대표 인식이고 근데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워하던 임이 오면 엄청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와서 그래 그것도 반갑지? 근데 내가 더 느끼는 그 반가움이나 기쁨의 정도가 훨씬 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결론을 내리면 자 여기에 등장하는 님은 연인을 뜻하는 단어는 맞아요. 하지만 메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윤선도의 만흥 삼수는 연정가라고 하지 않는다. 됐나요? 이건 연정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연정가. 그러면 밑에다가 홍랑의 몇 뻗을 골라 꺾어 현대어로 써야겠죠. 선생님은 연정가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윤선도 만흥의 삼수는 그럼 연정가가 아니면 뭐예요? 이거는 자연 친화를 드러내는 작품이니까 한정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한정가는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또는 강호가 이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과 관련된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결론을 내리면 윤선도 만흥의 육수에 임금이 있지만 선생님이 그 임금을 가져오기보다는 마지막에 삼수를 가져온 이유는 뭐다? 작품 안에 님이 있는데 이 님이 임금은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은 맞아. 그런데 연인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연정가가 반드시 성립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오늘 세 가지 작품을 정리하는 이유는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아까 얘기했죠? 자연, 그 다음에 뭐였죠? 연인, 그 다음 임금 이 세 가지 주제군이 어떻게 고전시가에서 사용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기 위해서였어요. 고생 많았습니다.